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수회담 가지 않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오늘도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재연절 기념식에서도 사전 환담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텅 빈 자리, 그들 간의 대화도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9주년 재헌절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영수회담 관련해서 한마디만. 요 밑에 내려가서 할까요? 좀 복잡한데. 잠시만요. 대표님, 전병헌 수석 오늘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 좀 나누셨는지.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의사 없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영수회담은 아예 참석을 안 하실 예정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에서 내내 표정을 풀지 못했던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박주선 위원장 앉은 게 감사하고 반갑다는 등 내내 그분하고만 얘기하고 추미애 대표하고는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다가요. 39분 만에 서로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예. 지금 추미애 대표와 홍준표 대표 간의 네. 두 모습, 그다음에 또 박주선 위원장을 대할 때 모습, 그다음에 네. 이해운 대표가 슬쩍 제끼고 가는 모습. 정말 우리 지금 여야 당대표들 간에 또는 여야 정당들 간에 기류가 저기에 지금 다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홍준표 대표가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과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세균 의장이 5당 대표들을 따로 불러서 환담을 할 때 그 자리에 비워서 이제 오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홍 대표 나름대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도 오늘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안 쓰겠다고 했죠. 예. 네.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뭐 만남 이런 건데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게 과거에 여야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1대1의 구도에서 주로 많이 썼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요즘엔 기류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홍 대표가 과연 노림수가 뭐냐. 남한을 그럼 불러달라는 거냐. 이거는 뭐 잠시 후에 뭐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추미애 대표하고 곁에 앉아 있는데도 모른 척하기 쉽지 않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서로요. 글쎄, 지금 지난번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또 유일하게 사실은 민주당만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요. 추미애 대표가 또 팔짱까지 끼고 아주 다정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여줬는데 사실 네. 오늘은 거의 뭐 옆에 있는 모른 채 하고 저렇게 모른 척 하기도 좀 힘들 겁니다. 네.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사실 바로 옆에 앉은 분한테 그것도 사실은 여야의 1당, 2당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뒤에 있는 이제 그 다른 장관들하고 지금 김부겸 장관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얼굴을 마주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좀 인사를 하셨어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여야 간의 어떤 지금 긴장 관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참 풀리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추미애 대표가 또 여당 대표니까 네. 어떤 면에 좀 먼저 인사를 또 할 법도 한데 또 그런 것도 좀 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홍준표 대표도 이제 나름대로 그냥 가볍게 인사하실 만한데 또 하는 네. 않는 걸 보면 뭔가 이제 풀리지 않는 듯한 이런 정국을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두 분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팔짱까지 끼던 두 분이 말이죠. 네네. 어쨌든 청와대, 문 대통령의 상대는 나 하나여야 된다라는 양당 구도를 조금 더 만들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또 추미애 대표하고만 인사를 나눴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일관성이 없는 게 홍준표 대표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양당 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뭐 저 2소대, 3소대, 뭐 본부 중대를 제외하고 전부 다 뭐 2중대, 3중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러면 나머지 소수 정당 대표들과 인사를 나눌 것이 아니라 추미애 대표만 하고만
인사를 나누고 양당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제일 야당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추미애 대표만 왕따를 시키는 모습. 네. 이게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이 되냐면 홍준표 대표 사실 20년 넘게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수를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 이 그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기가 이제 참석을 하면 보나마나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댈 텐데 어떤 그림을 연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추미애 대표하고 사실은 또 이 표정이 네. 굉장히 오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쨌든 이 양 당의 문제 또 추미애 대표 패싱 문제 이런 문제로서 논란이 일다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앉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선택은 박주선 대표 쪽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그림을 그렇게 만들자. 그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깊은 뜻으로 이 부분을 뭐 해석을 하고 그런 의미까지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그림 때문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이혜은 대표도 쓱 지나가고요. 아무래도 보수적자 싸움을 하고 있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었습니다. 통 크게 결단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안 가실 듯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하고 만나는 건 안 하겠다. 뭐 네. 이러면서 뱁새하고 황새하고 비교를 하고 나는 황새고 나머지는 뭐 뱁새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까지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 언론을 대하는 언론에 본인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인 우리를 패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자유한국당과 뭔가 별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 전병헌 이제 정무수석은 여러 가지 이제 사전 협의를 하거나 노력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자유한국당을 존중하는 모습들을 별로 우리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일단 일당의 위치로 제1야당의 위치로서 정확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압박이나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맞수는 바로 나라고 진작부터 가름말을 타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부터 그 느낌은 분명했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첫 대면에서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와주시면 좋은데 안 오셔도 그대로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하시네요. 글쎄 일단 지금 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이제 오찬이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G20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에 대한 이제 그 토론과 함께 또 이제 지금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외교 안보적인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 보면 주로 이제 외유를 갔다 오면 그 결과를 일단 여야 대표들한테 설명을 하고 국정의 어떤 큰 틀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아마 그 차원에서 일단 모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사실 보면 원내대표들과 이제 어떤 그런 소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야 이제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안 온다고 할 경우는 홍 대표를 안 오기 때문에 이 모임 전체를 사실은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대한 마지막까지 설득은 하지만 그러나 결국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당과 하겠다. 아마 이런 입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네. 또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대통령이 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국정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 파트너로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 네. 또 이런 인상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 대표 지금 당내에서도 이거는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정책 사안도 아니고 특히 또 외교 안보 사안이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뭐 이야기할 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네. FTA 내가 다 했는데 그때 당신들 나한테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앞에 가서 직접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가서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하시지 괜히 이제 뭐 대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실 게 많으면 가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순간에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오늘 아마 박수현 대변인이 추가로 지난 금요일처럼 브리핑을 긴급 진행한 모양인데요. 캐비넷 문건 또 발견이 된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정무수석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캐비넷 문건 이렇게 되면은요. 17일, 18일 지금
이틀 내리 아마 캐비넷을 보자라고 청와대 쪽에서는 입장을 정하고 하고 있으니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홍준표 대표의 참석은 어려워질 것 같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국회는 오늘 지나고 내일 그러니까 18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추경안 통과 그리고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해달라. 그리고 또 그렇게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9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지금 계속 거부를 할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어찌됐든 전임 정부에서 나왔다는 캐비넷 문건 네. 이게 또 전국에 상당히 관건이 될 정도로 폭발력을 가질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 처음 5당 대표 제대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여러 당 대표들이 지금 새로 선임이 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물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G20 정상회의 내가 가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이나 이런 공식적인 브리핑 한 거 이외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에게 좀 네. 털어놓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종 의원 얘기처럼 한미 FTA 때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새누리당 쪽이 당시에 반대했던 민주당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대통령이 네. 또 하면 거기서 뭔가 접점이 생기고 실마리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들어오는 속보에 따르면 이 문건 안에는요. 위안부 합의, 세월호, 그리고 삼성 및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건까지 추가로 돼 있다고 합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300건 정도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1361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레임덕 파장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문건들을 어쩌면 국가기록물로 될 수 있는 지정될 수 있는 문건들이 이렇게 뭉텅이로 청와대에 남아있을 수가 있죠?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네. 자 5월 9일 날 전 정부에서 1,100건이 넘는 그런 이 지정 기록물을 네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뭐 디지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다 발표를 하고 인수인계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1,361건 더군다나 굉장히 그 인화성이 있는 부분들, 네. 위안부 합의 문제, 세월호 문제 이 두 부분은 지난번 금요일 발표에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하지 아니한 부분들까지 지금 전임 정부의 어떤 문제들, 소위 이 현 정부에서 적폐라고 하는 문제들에 관련된 문건들이 1,361건이나 발견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부터 거의 캐비닛 정국으로 돌입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사실상 뭐 이게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캐비닛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매일같이 언론들은 지금 보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매일같이 또다시 검찰 정국으로 돌아가요. 검찰이 이거를 하나씩 이제 발표를 또 할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출입 기자들이 또 바빠질 테고 검찰 브리핑이 바빠질 테고 그러면 또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테고 한동안은 사실상 거의 캐비닛 정국으로 돌입한다고 봐야 네.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이 나무 캐비닛이 발견됐다면 그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네. 다른 수석실에 또 다른 게 무엇이냐 하고 전체적으로 해갖고 발표를 하지 않고 네. 한 7월 3일 날 발견돼서 11일 동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넘기고 그날부터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정무수석실에서 또 발견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또다시 다른 수석실에서 나오면 또 며칠 후에 또 발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좀 더 뭐랄까요? 좀 이 파장을 생각한다면 네. 의혹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또 파장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임팩트 있게 이걸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아쉬운 네.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도대체 민정수석실 문서 공개까지 대통령 참모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통제력이 없느냐. 망백이라고 하죠. 91세 되신 김종필 전 총리가 결국 들어 누웠는데요. 어쩌면 화병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느슨하게 처리했던 업무 분담과 관련해서 또 시기적으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발표까지 합쳐서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지금 이렇게 문건을 발견하는 거 보면 원래 이게 이제 예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으로 다 넘기고 난 다음에 총무비서관실에서 전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합니다. 즉 캐비넷 안에 뭐가 딴 게 있는지 없는지를 네. 다 확인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그때 탄핵은 됐지만 직원들은 다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또 수석들도 있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하고 다 기록은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문건들이 또다시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그 말기에 청와대가 거의 통제 불능 상태였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그럼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밑에 행정관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물건 놔두라고 한다면 그냥 한 번 문을 열어서 확인하면 되는 일을 한 번도 확인 안 했다는 것인데 아마 김종필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어떤 국가의 의무를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 의무를 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몸도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김종필 전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 좀 국가 기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한 좀 울분들, 이런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재 입원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까지 오늘 공개된 문건 안에 있었다라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런 박근혜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를 어쩜 옥죄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요. 탄핵에 대해서도 본인의 씁쓸함을 표시를 했고요. 사정정국으로 몰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보수의 부재에 대해서 김종필 전 총리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듯합니다. 뭐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해왔던 분으로서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속상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하고 있는 뭐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불만스러운 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이제 그 김종필 전 총리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식사를 잘 못하셔서 결국은 약간 좀 몸에 무리가 와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지금 영양제를 맞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하고 정치에 대해서 속상해서 몸이 망가졌다고 하는 이런 거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김종필 전 총리 측의 어떤 관계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로하신 구순이 이미 넘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낙담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국정의 세세한 점까지 전부 다 일일이 다 신경 써가면서 그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왔고 그게 몸에 무리가 갈 정도의 상황이었을까 과연?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측근이라고 이런 분들이 전하는 방식 자체가 좀 정치적인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돌아가신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 고 박영옥 여사를 많이 떠올리셨다고 하던데요. 병문안을 다녀오신 분이 있어서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 그리고 남편 신동욱 총재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전화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틀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식사는 식사 시간 때 하시고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가지고 아마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많이 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많이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계셨고. 이 시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보냈던 60여 년 전의 생일 축하 서신도 공개가 되곤 했었는데요. 워낙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었을 텐데 이 시기에 박근영 전 이사장 그리고 박정희 패밀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뭐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를테면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이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위원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이미 의결이 됐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재심의 요청이 빗발쳤다라고 해서 그걸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에 관해서는 김종필 전 총리가 뭐 분노했다. 그러면 상당히 저도 뭐 공감을 한데 방금 김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이 지금 구순 91살인 우리 김종필 전 총리가 보기에 그렇게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줄 일이다. 이게 제가 좀 정확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너무 과대포장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애증 관계였어요. 5.16 군사혁명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기획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카 사이 김종필 당시의 전 중령의 기획에 박정희 전 대통령 소장인 박정희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던 거고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군인들이 어찌됐든 군사정변을 일으킨 건데 그 이후에 2인자여야 하는 김종필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끊임없는 견제와 어찌됐든 내침을 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총리를 2번 하긴 했지만 두 분의 관계는 애증 그 이상으로는 뭐라고 달리 압축해서 네. 표현하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김종필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무한한 애정을 표시한다.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엔 갖다 맞추는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의 고 박영호 여사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연이 있었음을 그분들의 그동안의 회고에서 토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제 그 형이죠. 네. 박상희 씨. 그게 이제 따님이 이제 박영우 여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제 그 구미 쪽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소개를 해줘서 그때 네.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같이 결혼을 했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한 가족을 이루신 거죠. 근데 아마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김종필 전 총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 본인은 네. 나중에 그런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어떤 면에서 보면 유경수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건 좀 달리 유경수 여사가 사실은 그때 박영우 여사가 임신하고 혼자 있을 때 상당히 좀 잘 못 대해줬다. 그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들 사실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토로를 하셨어요. 물론 네. 본인이 나중에 부인하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 비춰보면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 상당히 그때부터 갈등이 좀 싹튼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그 뒤에도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놓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상당히 직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이가 많이 멀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사실을 할 때도 보면 사실 김종필 전 총리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런 걸 역사를 보면 결국 참 애증의 관계가 좀 오랫동안 역사 깊게 작용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모습도 보면 순전히 뭐 박 전 대통령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본인이 연로하시고 또 이 중풍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드시거든요. 그리고 또 네. 박영우 여사 이후에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셨다고 합니다. 나이 연세도 많으시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본인의 기력이 많이 쇠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수세에 몰린 보수의 모습,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나름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하는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더 제가 보충을 해드리면요. 언론인인데요. 원로 언론인인 노진환 전 한국일보 주필이 시대의 경랑 속에서라고 하는 회고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요. 거기 보면 김종필 전 총리 부인인 박영우 여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네. 본인이 들었다고 직접 이 얘기를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최태민 목사가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최태민 목사가 뭔가 지금 이제 그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점들을 박정희 네. 전 대통령한테 진언을 했다고 합니다. 진언을 하고 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그때 이제 틀어졌다고 하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를 향해서 네. 자기 부인이나 잘 관리하라고 해라고 했던 말을 본인이 직접 들었다 이러면서 양쪽에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벌어졌을 당시에도 이 김종필 전 총리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나쁜 점만 반반씩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뭐 애정 어리는 뭔가를 갖거나 굉장히 큰 속상함을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몸이 건강이 악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인생을 이제 회고하는 연세가 됐기 때문에 네. 과거에 본인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쭉 생각나실 수는 있고 그런 면에서 점점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지시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아마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연세에 곡기 끊어지면 상당히 힘든데요. 그렇죠. 네. 한나의 어떤 연세 아닙니까? 그런데 네. 저는 여기에 하나의 코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종필 전 총리를 그냥 정치인으로 볼 것인가, 2인자의 어떤 정치인으로 볼 것인가. 그런데 네. 여기에 애증이 개입되는 건 사실은 가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촌 형부입니다. 처사촌이에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이렇게 박영호 여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형의 딸이다.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애증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 그래서 네. 이 시사저널 이 인터뷰도 사실 인터뷰가 아니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앞에서 그냥 옛날에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JP의 지금 그 말을 너무 또 이렇게 축소 해석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촌 처제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샌들을 신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재판에 계속 불출석을 했지만 이제는 내일 모레 재판에도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청와대에선 지금 한편 전직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당히 고가로 추정됐던 침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침대가 사실은 최민희 전 의원이 침대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왜 3개의 침대가 이 정부가 들어서 3개의 침대가 고가의 침대가 그것도 구입을 했느냐라고 상임위에서 추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침대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상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도에 하나 보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휴가를 가기 위해서 저도에 첫 번째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 보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구입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남아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또, 좀 아닌 그런 그 정반대, 정호성 비서관이 정반대에 또 해석을 했죠. 윤전추 행정관이 쓰고기도 하고 또 그 밥을 이렇게 도와주는 할머니가 썼다. 이런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전 대통령의 어떤 이 침대, 고가의 침대인데 현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갖고 뭐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사서 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1001호에서 조사를 검찰에서 받을 때도 옆자리에 침대를 놔야 될 정도로 각별했던 본인에겐 침대일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또 침대하고 또 인연이 많죠. 이 침대를 굉장히 가리셔서 외국에 순방 갈 때도 꼭 본인이 쓰던 침대라든지 뭐 이런 본인이 원하는 침대 이걸 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청와대에 계실 때 이제 이 3개 600, 400, 200짜리 이제 그 가격에 그 침대를 3개를 구입을 해서 이걸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 쓰고 그다음에 김막업 씨라고 이제 식사해 주는 분 글을 쓰고 윤전추 행정관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다 구입한 거기 때문에 국가 예산은 이게 구입한 건 내구 연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 연한이 있는 것은 함부로 이제 없애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돈으로 김정순 여사가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저거는 옆에 있는 접견실에 지금 이제 좀 구석에다 놔뒀다는 거 아직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또 침대이기도 하고 또 함부로 또 누구한테 팔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청와대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역대 대통령 뭐 좀 이렇게 그 나름대로 기억하고 싶은 대통령 같으면 또 이제 기념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또 나중에 써도 되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또 탄핵이 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어디 쓸 수 있는 아주 뚜렷한 명분이 없고 그렇지만 일단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이제 폐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보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파면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하나의 역사의 페이지에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했던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만약에 사용했던 침대라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대통령이 뭐 작성했던 문건이라든가 청와대 직원들이 뭐 만든 생산한 문건 뭐 이런 것만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았던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통령이 썼던 물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나름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좀 지금 불편한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뭐 공개하는 뭐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좀 보존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청와대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정무수석실 추가로 발견된 문건은 행정요원 책상 하단에 잠긴 캐비넷에서 발견이 됐다. 아무리 정권 이양이 상당히 충돌과 비슷하게 이어졌다고 하지만 상상하기는 힘든 일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건 아니었겠지만 결국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법정에 출석하면서요. 이 문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넷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재임할 때 생산된 문서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혀 뭐 보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답변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기죽을 한 개도 없습니다. 입니다. 힘내세요. 뭘 찍어서 말려고 찍어 그따위를. 백날 찍어도 제대로 보도가 안 하면서 못하는 찍어. 우병우 씨, 당신이 영웅입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는 결국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가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일단 검찰에 넘겼고요. 네. 또 이미 배정까지 됐죠. 특수부에서 맡기로. 그렇게 된다면 문건 작성자가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재판이 넘겨진다 하더라도 증거자료를 채택이 되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된다 이건데 그렇게 지금 내용들을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우병우 전 수석이 관장을 했을 때 주로 다뤄졌던 내용들이고 네. 또 오늘 청와대가 추가로 밝힌 1,300여 건도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됐다고 하지만 내용들이 이렇게 겹친다면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나 우주 전 수석이 오늘 한 얘기를 보면 상당히 신중하죠. 어찌됐든 누가 작성했느냐를 지금 밝혀내는 게 가장 관건일 텐데 문제는 네. 우 전 수석이 저 내용 하나하나에 다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서명을 했거나 결재를 했거나 이렇다면 문제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고 네. 다만 그냥 손으로 써져 있는 메모라든지 아니면 기타 청와대의 공식 문서가 아닌 경우는 책임 소재를 다들 발뺌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오죽다탑하면 이렇게 증거 능력도 없는 서류를 들이대느냐라고 바로 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던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압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홍준표 대표나 혹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 일단 그것부터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자료, 문서를 아무리 봐도 수석 회의의 회의라든지 혹은 기타 그런 자료들이 누가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정확하지 아니한데 증거 자료로서 지금 마치 이 증거가 있다, 큰 어떤 증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주장이죠 지금. 네. 근데 그 문서가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었느냐, 또 그걸 공개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거는 별도의 논쟁으로 일단 두더라도 지금 민정수석실에서도 비슷한 문건이 나오고 정무수석실에도 비슷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도 나오고 정무수석실에서도 나온다.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 전체가 만약에 대응하고 준비했다고 하는 일종의 큰 넓은 의미의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당시 청와대가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건들을 이 특수일부가 만약에 정확하게 조사하고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 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유히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오늘 모습을 보셨습니다. 뉴스앤 이슈 제작진이 뽑았던 한 장의 사진으로 잠시 분위기를 전환해볼까 합니다. 드디어 워낙 한국에서 맹위를 떨쳤던 선수가 1등을 하지 않아서 애태우던 팬들이 많았는데요. 박성현 선수가 오늘 US 여자 오픈에서 역전 우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박성현 선수도 잘했지만 위에 눈길을 끄는 분이 있네요. 저 먼 위에서 박수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앞마당 본인 소유의 골프클럽에서 그렇습니다. 열린 경기였죠? 네, 이게 지금 이 대회 US 오픈 여자 오픈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그 골프장에서 열렸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직접 나와서 이제 그 관장을 봤는데 15번째 홀에서 이제 직접 이제 박성현 선수가 7m짜리 롱퍼트를 넣는 장면을 직접 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손을 치켜면서 세우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박성현 선수가 보면 그동안 슈퍼러키인데 오늘 역전 우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네. 상위권에 한국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많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네. 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로서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36%인데. 근데 좀 여유롭게 그래도 골프장에 오셔서 US 오픈을 직접 보셨습니다. 네. 여고생 선수 최혜진 선수에까지 본인이 트윗을 날리더라고요. 상당한 한국 골프에 관심일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아메리카 골프 퍼스트를 다시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빈축 어린 말을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빨간 모자에 골프라는 단어만 쓰면 딱 이제 make 아메리카 골프, 뭐 great again이 되겠죠. 자, 이 시작하기 전부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US 오픈은 굳이 여기서 해야 되느냐 뭐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 골프장에서 했고 그리고 우리가 좀 통쾌해야 할 게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미국 우선이다라고 미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라고 빨간 모자까지 쓰면서 응원을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의 입에서 우리나라 이번에 아마추어 선수 고등학교 아마추어 네. 선수의 그런 칭송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오늘 네 분과 함께했던 정가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